그들이 추구하는 거는 뭐예요? 공정성인데 좀 더 절박해요. 경쟁이 더 치열하고 저성장 사회고 일자리도 부족하고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남성들이 학력, 능력, 그다음에 외모, 재력, 내가 실패했다 혹은 내가 1등이 못됐다라는 걸 쿨하게 인정해요. 인정은 하는데 나보다 덜 고생하는데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우대받는 것 같고 나보다 꿀 빠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용서가 안 된다. 그리고 그런 걸 정책적으로 밀어준다. 떠받들어준다. 과거에 여성들이 차별을 받았으니까 여성을 조금 배려해주자라는 게 그게 여성 우대로 평가가 되면서 민주당이 또 그쪽으로 좀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좀 엄청나게 좀 커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3프로TV 더 피플, 오늘은 시대를 읽는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마 지난 대선 혹은 뭐 그 전에 뭐 비상계엄 사태 등등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참 많이 갈라져 있다, 분열되어 있다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많이 좀 어떤 분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지점이 보통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좀 진보적 성향을 띠는 경우가 좀 많고 연세가 좀 많으면 아무래도 보수적 성향을 띠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의외로 우리나라 20대 혹은 뭐 30대, 20, 30대 아주 젊은 특히 남성분들이 오히려 좀 보수화되어 있다 혹은 뭐 어떤 분들의 평에는 뭐 우경화되어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좀 나와서 도대체 왜 20, 30대 젊은 남성들이 그렇게 보수화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한번 오늘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모셔봤는데요. 심지어 책도 쓰셨는데 2030 영혼의 연대기 왜 그들은 윤석열을 선택했나 뭐 이런 이제 제목의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쓰신 작가 전 울산대 교수시고요. 지금 연구 활동하고 계신 배수찬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20대, 30대? 그러니까 젊은 네, 세대들을 연구하신 거예요? 예, 뭐 그렇죠. 네. 제가 그 1974년생이고 네. 그다음에 92학번이다 보니까 네. 그 86세대 소위 운동권이나 그분들과 친근한 분들 영향을 받으면서 대학 생활을 했어요. 그분들의 약간 후배시게. 그렇죠. 약간 네. 후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보 진영에 속한다. 뭐 특별히 뭐 정치 활동을 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속한다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네. 뭐 국문학이나 국어교육 쪽으로 좀 좁은 학계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좀 나이가 들어서 네. 좀 늦게 유학을 가게 됐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2017년부터 24년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 5년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3년 이렇게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2022년 대선에서 네.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뭐 시끄러운 점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모로 저도 좀 기성세대로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030 세대들을 주목을 하게 됐고 네. 그러면서 이제 책까지 내게 됐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은 왜 그 네. 선택을 했는가가 이제 문제의식이셨군요. 그렇죠. 예. 왜냐면 아마 우리 작가님이 대학을 다니던 시절 사실 그때는 젊은 세대들은 거의 뭐 예외 없이 진보. 네. 예 네. 당연히 이제 그 당시에 뭐 정권을 잡은 사람들을 지지할 수는 없으셨을 테니까 네, 그 뭐 반대편 특히 이제 그때는 그래도 민주화라는 아주 큰 주제가 이제 있었던 시대이긴 하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 정신은 뭐 존재를 하나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맞습니다. 한번 좀 여쭤볼까 싶은데 20대, 30대들은 왜 그 선택을 한 겁니까? 60대, 70대 분들 노년들의 보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이제 살펴보면은 지금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이라는 인프라가 발달하고 특히 1997년생 이후 세대들, 저는 그쪽 세대들에 주목을 하고 싶은데 97년? 왜, 97년 대충 뭐 95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지금 20대들인데요. 이 세대들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스마트폰과 함께
청소년기, 그러니까 중고생 시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아주 친밀한 그런 세대가 됐죠. 그리고 뭐 물론 그전 세대와 2030 같이 묶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20대들이 이번에 그 투표에서 큰 영향을 미쳤고, 그러니까 보수라고 보통 말하는 75%의 분들에게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차차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에 익숙한 거는 뭐 충분히 그럴 만하고요. 그렇죠. 네. 2010년 뭐 이때부터 스마트폰 보급이 좀 시작이 많이 됐으니까. 근데 스마트폰 보는 거랑 보수화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관계가 그 스마트폰 자체만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 책에 지금 그 말씀하신 그 책에 보면은 좀 이게 큰 흐름입니다. 저는 이제 연대기, 영어는 연대기라고 했는데, 그 연대기라는 게 뭐 아주 긴 연대를 말하는 건 아니고 1999년부터 2022년까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됐을 때까지 20년 남짓. 20년 정도, 약 25년 정도. 지금까지도 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집권 기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약 25년간을 제가 주목해서 이제 좀 썼는데, 왜 그러냐면 99년도 4월 1일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고속 인터넷이 한국에 개통이 돼요. 99년? 99년도에. 그게 이제 보급이 되는 거죠. 대중화가 되는 거죠. ADSL이라고 하나요? 제가 전문 용어는 잘 몰라가지고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유승준 씨라고 가수가 있어가지고 하나로통신에서 막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막 이러면서 막 인터넷이 쫙 깔리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PC방 막 생기고. PC방 막 생기고. 그게 이제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2000년대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게 이제 그때는 이제 인터넷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인터넷을 쓰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스마트폰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스마트폰은 이제 작은 컴퓨터 아닙니까? 내 손 안에 컴퓨터고 어떻게 보면 24시간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2000년대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뭐 데스크탑이나 혹은 뭐 노트북을 랩탑을 가지고 이제 인터넷을 사용했겠죠. 그러나 데스크탑이나 랩탑은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에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는 세대. 그러니까 그게 지금 30대들인데 20대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거의 신체 일부죠. 뭐. 그렇죠. 요즘에 뭐 심지어 2시간짜리 영화를 못 보는 이유가 애들이 2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못 보면은 못 보는 걸 참을 수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2010년도에 젠더 갈등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온라인에서 크게 터졌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하면서 젠더 갈등이 이제 말과 말로 싸우다 보니까 증폭이 되는 것이 있었고, 그런 약간 좋지 않은 공기들을 이렇게 그 20대들이 무젖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2010년대에는 초반에는 보수 정권이 이제 많이 그 이명박 대통령이랑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민주정부라고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에 대해서 약간 나쁜 얘기들이나 뭐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좀 많이 주기도 했고, 또 그때 아시다시피 뭐 일베 같은 것들이 이제 2010년도에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일베나 그런 것들은 또 뭐라 그럴까, 남성들의 공간이었어요. 젊은 남성들의 공간. 그런 것들이 이제 보수화와 연결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차차 이 책에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했었습니다. 20대들이 보수화가 된다는 게 아까 뭐 20대가 겪었던 일들 몇 가지 이제 간략하게 좀 주셨잖아요. 예를 들면 뭐 보수 정권들의 민주 진영에 대한 어떤 공격 같은 거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거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페미 관련된 몇몇 사건들, 그다음에 뭐 아까 일베로 대표되는 뭐 그런 문화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짚어주셨는데, 그게 20대들이 보수화가 된 이유들로 지금 판단하시는 거예요? 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좀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년들이 진보다, 그러니까 20대들이 진보다라는 거를 우리가 먼저 그거에 대해서 먼저 그 한번 통념인데 그 통념을 조금 이제 벗어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1세기에 지금 대통령 선거가 5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6번이네요. 그죠?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대 청년 남성층이 진보 진영 후보 를 압도적으로 지지해서 승리한 경우는 좀 놀랍게도 2002년에 노무현 후보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제가 그때 저도 노무현 후보한테 그때 투표를 했었고 2002년도에 뭐 정프로님도 아마 저보다 이제 저랑 같은 세대로 기억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이제 짧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20대 득표율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 후보가 62.2%를 얻었습니다. 거의 네.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우리의 통념과 맞습니다. 그죠? 청년들은 진보다. 이렇게 젊은 세대들은 진보를 지지한다. 근데 2007년 대선에서만 하더라도 이명박 후보랑 정동영 후보가 붙었는데 정동영이 진보 후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불과 20.7%밖에 못 얻었습니다. 워낙 그때 이제 뭐 좀 너무 좀 일방적인 대선이긴 했죠. 못했다는 평이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고 2012년에는 또 2002년하고 비슷해졌어요. 문재인 후보가 65.6%를 받습니다. 12년에? 예, 2012년에. 예. 박근혜 20대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33% 받았고요. 예. 지금 저희는 진보만 보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2017년 대선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젠더 갈등이 이제 커지면서 남성과 여성을 나눠서 갈라지는구나. 예, 갈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37%를 받고 홍준표 14, 안철수 19, 유승민 19%를 받아서 홍안윤 오늘날 국민의힘에 계시는 분들이 합쳐서 52%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37, 홍안윤 합쳐서 52%를 받았으니까 네. 이미 남성들은 2017년에 진보 성향이라고 보기가 좀 아리까리해요. 이해되시죠? 근데 네. 여성분들은 분명히 이때부터 문재인 후보를 56%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 남녀가 갈라지기 시작했고 지금 뭐 2022년 대선이나 25년 대선의 남성들의 투표 성향은 이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면은 네. 청년들이 뭐 스윙 보터인 건 맞는데 이런 청년 남성들을 이제 진보라고 보는 거는 조금 편견일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그래서 2030 남성들 특히 20대를 중심으로 2030 영혼의 연대기라는 책을 써서 99년부터 2025년까지 제가 보기에 중요했던 사건들 그것들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999년에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정프로님도. 남성 군가 3점이 99년도에 폐지가 됩니다. 아시죠? 그 남성들의 군 복무에 대한 어떤 아마 공무원 시험의 일부에서 가산점을 줬었는데 그게 제거가 됩니다. 그게서 남자들이 좀 뭐 많이 불만을 가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조금 복잡한 게 그때 이제 단순 이건 남녀 갈등은 아니었고 그때 여성 일부와 장애인 남성들이 소송을 했어요. 장애인 남성들은 군대를 못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산점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때 막 공무원 시험이 엄청 힘들 때라 가지고 1, 2점으로 막 떨어지고 막 그러는 때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필사적으로 소송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군가산점이 폐지가 됐어요. 네. 예, 그러니까 남성들은 약간 이제 우리에 대한 어떤 그런 국가 차원의 보상책이 없어진다는 걸 이제 나중에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이게 뭐 미국하고도 비교를 하는데 미국은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주택에 대한 주택에 대한 약간 뭐 우대를 준다든지 대출의 우대를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는데 한국은 이제 그게 완전히 없어져 버렸죠. 그게 첫 번째 일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에 진짜 핫했던 게 최근에 핫했던 게 지금도 뭐 핫하지만은 여성 징병제 아닙니까? 예, 정말 저는 이제 독일에 있을 때 그 얘기를 처음 듣고 요즘은 이런 얘기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청년 남성들이 되게 진지합니다. 그 문제로 진지한데 그게 이제 제 책에 나옵니다만은 2006년도에 어떤 20대 카투사 남성이 헌법 소원을 제기합니다. 헌법재판소에. 그래서 남성만 징병하는 게 부당하다라고 헌법 소원을 내고 군대를 갔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4년 후에 기각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쨌든 첫 번째 올라오는 어떤 신호라고 할까요? 오늘날의 이제 여성 징병제에 대한 주장을 이제 페미니스트들도 그걸 의식하고 있거든요. 남성들이 지금 여성 징병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 정프로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성재기라고 남성연대 대표 기억나시죠? 이분들이 이제 소위 뭐 진보 진영에서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좀 있는데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 되게 이분이 이상한 분이 아니고 되게 좀
뭐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할 뿐 어떻게 보면 되게 꼭 필요한 분이었다는 확신이 제가 들었어요. 좀 매도된 측면이 예, 있죠. 예, 매도된 측면이 있죠. 네. 제가 그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드리면 대구 분이고 평범하게 그 고향 근처에서 사업하시던 분인데 두 가지 이유로 이제 남성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게 됐어요. 뭐냐면 맨 처음에 군가산점 페이지에 이제 분노를 하셨고, 그다음 두 번째 그분이 이제 남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분이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억울한 예, 상황. 억울한 면이 있어서 자살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고 나서 성재기 씨가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남성 권익을 수립하는 단체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그리고 그 결심을 하시고 그때 남성연대가 출범을 하는데 그게 좀 커지고 서울에까지 확장이 되고 그러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렸죠. 예, 그게 이제 2006년까지의 사건입니다. 그 여성 인권을 찾는 혹은 뭐 이렇게 부장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들은 너무나 많은데 그렇죠. 남성 인권 하는데 어떻게 한 군데도 없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그런 걸로 얘기를 하셨었죠. 네, 맞습니다. 거기 2006년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2008년에 뭐 여러분들 정프로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많이 그 얘기를 잊었는데 그때 보수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서 보수 한나라당이었나요? 거기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잃어버린 10년. 김대중 노무현 맞습니다. 정권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래서 정말 정권을 보수에서 이제 잡았죠. 그러면서 보수가 했던 것이 뉴라이트 운동입니다. 뉴라이트 운동. 뉴라이트. 네, 그게 이제 뉴라이트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뉴라이트를 보통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프로님은 뉴라이트 어떻게 뉴라이트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인식은 과거 일본 식민지 시대에 대한 좀 다른 해석, 뭐 식민지 근대화론, 뭐 그런 것들이 좀 기본으로 깔려 있고, 뭐 경제적으로는 좀 더 뭐 분배보다는 좀 더 뭐 그러니까 성장 그리고 성장 뭐 이쪽을 더 무게를 두는 뭐 그런 정도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계시죠? 그럼 이제 역사적으로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뉴라이트가 왜 나왔냐면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48, 46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2022년 대선처럼. 그때 이제 보수 분들이 되게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길 수 있었는데 20대들이 너무 노무현한테 표를 많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안 되겠다. 과거의 수구 냉전적인 그냥 반공적인 그런 내용만으로 20대들을 좀 설득하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 신지호라든지 여러 뭐 안병직 뭐 이런 이영원 교수님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어떤 이제 뭐 이동관 씨 얼마나 방송통신위원장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상당히 뭐 노력을 하셔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진보 보수보다는 혁신 우파와 수구 좌파로 대결을 만들어서 좌파를 수구로 몰고 진보를 좌파와 수구로 몰고 혁신 우파가 새로운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어떤 뭐 사상전이라 그러면 조금 그러고 어떻든 사상 운동을 좀 정리한 겁니다. 새로운 보수로 젊은 사람들도 혹할 만한 그런 보수로 가자.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인 면이 좀 있었고요. 식민지 근대화론도 아마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이론의 측면이 있죠. 보수가 이렇게 했다. 우리는 이런 업적이 있었고 일제시대도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니었고 경제가 발전했다라는 식의 이제 논의를 하는데 아까 궁금해하신 게 그거잖아요. 아니 스마트폰을 본다고 왜 보수가 되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이렇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하면서 진보 진영들에 대한 약간 뭐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든지 그러면서 좌파 진보 진영을 좌파로 호명을 하면서 이 사람들 위험하다, 이 사람들 무능하다, 이 사람들 위선적이다, 뭐 이런 이미지화 작업이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뭐 거기에 뭐 국정원이 개입했니 안 했니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재판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좌파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나쁘게 보는 그런 콘텐츠나 이미지들을 만들어서 그게 온라인에 퍼졌고, 제가 알기로는 DC 인사이드 있잖아요. 그게 DC 인사이드가 만들어진 건 뭐 이렇게 DC가 디지털 카메라의 약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2000년대 초반에도 뭐 되게 점잖은 사이트였다고 해요. 되게 뭐 서로 고운 말 쓰고.
그러니까 예, 그렇죠. 뭐 예. 아헷헷 뭐 이런 옛날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예, 아헷헷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어쨌든 뭐 그런 거 하고 그게 좀 되게 점잖았다는데 디카 덕후들이 예, 이제 맞아요. 모여갖고 예, 그럼요. 이게 전혀 나쁜 카메라 사이트가 얘기하고. 아니었어요. 나쁜 예. 사이트가. 그런데 이제 나쁘다기보다 어쨌든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약간 이렇게 좀 오염되는 것이 이제 2000년대 후반에 예. 그렇게 되어가면서 DC가 이제 거기서부터 약간 이제 영향을 받아서 약간 우경화적인 어떤 그런 그리고 좌파나 이런 그 진보를 좌파로 보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물들이고 이러는 것들이 조금씩 2000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네. 나타나기 시작했던 걸로 보입니다. 사실 일베도 뭐 거기서 나온 거죠. 뭐. 그렇죠. 예, 거기서 DC에서 예, 그 중에 이제 예, 예. 이른바 뭐 짤방이라고 잘림 방지용 네, 사이트 맞습니다. 같은 걸 하나 네. 만들어서 네. 좀 인기 있는 글이나 이런 것들이 괜히 위에서 뭐 이렇게 좀 자르고 관리자가 네. 뭐 이렇게 삭제하고 하니까 야 그러지 말고 따로 우리 네. 좀 섹시하고 이런 글들을 모아서 하나 네. 저장소 하나 해놓자. 네, 그렇게 맞습니다. 해서 만든 게 일간 네. 베스트 저장소잖아요. 네, 일간 베스트죠. 네. 네. 그날의 베스트를 뽑아서 네, 네, 하는 네, 겁니다. 네. 이제 그거를 좀 더 얘기가 이제 다음 얘기랑 관련이 되는데요. 네. 2009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서거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뭐 보수화 뭐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어 보이나 이게 조금 후에 벌어질 즉 2010년대에 벌어질 일들과 크게 관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말 어쨌든 벼랑에서 투신을 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그때 이제 보수 세력들이 보수분들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죽으니까 위기감을 좀 느꼈고 그때 사실 보수가 진보 세력이 진보 진영이 조금 뭐 정말 이런 말은 안 좋은 말입니다만은 진보 세력이 약간 기사 회생하는 효과도 조금은 있었어요. 결집되는 그런 결집되는 효과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보수분들이 상당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무현의 죽음은 우리 탓이 아니다라고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아예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희화화하자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것 모양을 약간 조롱의 콘텐츠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혹시 정프로님 중력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뭐 예전에 그거 이제 일베에서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방식을 조롱하는 건데 그러면서 그런 콘텐츠들이 지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약간 조롱당하는 좌파의 아이콘 그런 것이 돼버려서 DC가 이제부터 완전히 하수도 비슷한 온라인 하수도 비슷한 성향이 돼버리고 그러면서 그때 전후에서 이제 일베도 나오기 시작을 한 것이죠. 네. 이 정도가 이제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벌어진 일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이제 젊은 세대들의 우경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이해할 거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조금 복잡한데 페미니즘하고도 걸리면서 좀 꼬입니다. 2011년 이후에 좀 이거는 이제 좀 뭐 과대 포장된 면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팩트니까 말씀을 드리면 일부 여성들이 남성 일반 특히 군대에 대한 약간 모욕적인 발언들을 조금 하셨어요. 뭐 남성 일반에 대한 뭐 모욕적인 발언도 했고 예를 들어서 그게 2011년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키 작은 남자는 루저다 뭐 이런 얘기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예, 뭐 정프로님 키가 워낙 훤칠하시니까 뭐 그 상관이 없겠지만은 저 같은 키 작은 사람들한테는 아주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밖에 뭐 군대 모독적인 발언이 조금 있었는데 이거는 여성분들의 실언이에요. 크게 문제 삼을 바도 아닐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살인 배우는 곳이다, 군대는 군캉스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나중에 나와 이거보다 2011년보다는 뒷 얘기지만은 여고생들이 막 조롱 섞인 위문 편지를 보내서 수고하세요 군인 아저씨들 막 이런 얘기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이 군대 갔다 온 남성들이 좀 어이없다 이 상황이. 그러면서 분노가 좀 이렇게 축적이 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현상이고요. 조금 그 당시를 이제 좀 그 심층을 보면 그 당시에 신자유주의가 아까 말씀드렸던 뉴라이트와 함께 신자유주의적 경쟁이 본격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공하기 힘든 사회 원래도 힘들었지만 IMF 이후에 힘들었지만 남성들이 좋은 직장 갖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불만에 찬 남성들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여성들의 이제 이런 발언들이 들어오니까 남자들이 이제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페미니즘이라든지 아니면 여성계에 대해서 살짝 불만이 이제 조금씩 쌓이는 거고 네. 그게 폭발한 게 2015년의 소위 메갈리아 사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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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2011년인지 11년인지 정확히 모르나 아까 우리가 일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일베의 시작은 DC 인사이드에서 정말 사람들이 정말 더 재미있고 더 안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1등이 되려고 하는 그런 남자들의 약간 비뚤어진 욕망 네. 뭐 그런 것들이 일베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2010년 혹은 11년 정도로 이제 지금 뭐 일베가 언제 사이트를 옮겼냐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2010년 설, 2011년 설이 있는데 이 일베는 오늘날 이미지 뭐 잘 아시잖아요, 그죠? 네, 일베 뭐 좌파 혐오 혹은 여성 비하 혐오 뭐 그런 것에 뭐 요즘도 있나? 있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작아져서 제가 뭐 연구한다고 최근에 들어가 봤는데 아주 작아졌지만 어쨌든 지금도 있습니다. 한 10년 전 뭐 그때 진짜 난리도 아니었는데 혹시. 난리도 아니었죠. 예. 그러니까 일베의 특징이 뭐냐면은 근데 이런 겁니다. 이게 되게 재밌다면 재밌는 건데 일베를 하는 청년들의 남자 청년들은 이렇게 공격의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이니까 그건 약자를 배려한다든지 뭐 페미니즘을 지향한다든지 이런 세력들을 딱 발견을 합니다. 네. 발견을 하면은 그리고 막 조사를 들어가요. 요즘 뭐 조사하기 쉽지 않습니까? 신상 턴다 그러죠. 그래서 온갖 걸 다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약자 배려를 주장하는 놈인데 알고 봤더니 뭐 이거 돈 문제가 있네. 혹은 심지어 뭐 여자 문제가 있네. 막 이러면서 이거 위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약자 배려 정책까지 이제 무너뜨리면서 그래서 무너뜨리면 성공이다. 그러면서 조롱하고 뭐 그러면서 당한 사람들 뭐 많이 계시죠. 네, 뭐 제가 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베가 결국 혐오 문화의 산실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것들을 언급해서 보상을 받는 공간이고 경쟁에서 고통받고 패배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괴로워하는 남성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래서 거기서 이기려면 가장 타격감이 좋은 글 혹은 가장 뭐 이런 말이 죄송합니다만 약간 가장 쓰레기 같은 글. 맞아요. 그런 글들이 일간 베스트에 등극하는데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병맛 문화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많이들 얘기를 돼 있고 이게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이게 청년 남성들의 어떤 깊은 패배주의 혹은 자기 연민 그런 것을 해야지만 그런 것을 또 남성이니까 또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피해자 정체성을 지금 피해자 정체성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남성들은. 그러나 그걸 드러낼 수가 없죠. 남성이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센 척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이런 기이한 남성 문화가 생겼다라고 2011년까지를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한눈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쭉 정리해 주시니까 흐름이 보이긴 하네요. 흐름이 보입니까? 제가 그걸 목적으로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가산점 폐지부터 시작된 뭐 메갈리아 쭉쭉 이런 사태도 쭉 있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인국공 사태 같은 거, 인천국제공항 뭐 그런 사건 공정 문제죠. 그런 것도 아마 20대 남성들한테는 굉장히 좀 약간의 분노로 찾아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공정 문제도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기회가 되면 드리겠습니다만은 2013년에 또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성재기 씨가 그만 돌아가셔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그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그 퍼포먼스를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성재기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정부 후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정부 후원을 받으려면 여성부에 등록을 해야 돼서 안 했다. 그래서 이제 후원금이 모자랐고 그걸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뭐 제가 뭐 일일이 조사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때 동영상 같은 거 찾아보면 청년 남성들이 상당히 황망해하면서 슬퍼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 그 유명한 그 메갈리아로 시작되는 온라인 젠더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 15년이군요. 그러니까 메갈리아가 나온 게 15년이니까요. 그게 이제 남혐 사이트라고 하는 건데 일베를 미러링한다.
미러링이라는 말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잠깐만 설명드리면 거울화한다는 거죠. 일베에서 하는 짓을 그대로 우린 따라할 뿐이다. 라는 게 이제 메갈리아인데 그게 이제 남혐 사이트인데 또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남성 혐오는 없다. 이 세상에 남성 혐오가 어딨냐. 우리는 여성 혐오를 혐오하는 것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 뭐 그 말이 그 말이죠. 예,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그거는 좀 그렇고요. 뭐 그걸로 말싸움할 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젠더 전쟁에서 제 책에 보면은 그 노홍철에서 워마드까지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해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노홍철은 왜 나옵니까? 노홍철 나옵니다. 제가 노홍철 씨를 뭐 여기서 뭐 노홍철 씨에 대한 뭐 모욕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 노홍철에서 워마드까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어떤 거냐면은 2014년에 세월호 사건 났을 때쯤입니다. 그때 노홍철 씨가 무도에서 하차를 하세요. 그래서 뉴 멤버를 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식스맨이라고 했었어요. 그때 식스맨. 그래서 이분이 장동민 씨가 거의 섭외가 됐는데 아, 그래요? 예, 장동민 씨가 몇 개 여혐 발언을 했었던 걸로 밝혀졌어요. 아, 이전에? 그래가지고 이전에 그래가지고 장동민 씨를 여성 유저들이 뭐 맹공격을 합니다. 맹공격을 해서 퇴출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재미가 들렸는지 남성 연예인들 중에 혹시 여혐 발언 과거에 한 거 있나? 그러면서 뭐 다 파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뭐 사상 검증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사이버 불링이 막 심해졌고 그때 이제 많이 활동하던 데가 그 여성시대라고 여시라는 그 온라인 커뮤니티였죠. 근데 거기 여성시대에서도 자기들도 보니까 이거 너무 심하니까 그 극단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이제 퇴출시켰습니다. 이걸 뭐 대체로 요약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극단 세력이 모여서 간 게 메갈리아예요. 그래서 메갈리아에서 남성들을 혐오하는 그런 말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거기서도 또 더 극단적인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워마드라는 걸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상한 뭐 짓을 했죠. 이건 뭐 사실 뭐 점잖은 사람들 할 얘기 아니라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이제 말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역 살인 사건이나 이수역 폭행 사건이나 그때 홍대 남성 모델 몰카 사건, 해화역 시위 지금 이름만 얘기하는 겁니다. 버닝썬 사건, 박원순 사망 사건 이런 일들이 2020년까지 쭉 펼쳐지면서 2022년에 그 유명한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페미니즘의 기수로서 당선이 된 거죠. 정말 이런 역사가 좀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이게 진짜 정리가 잘 되네. 정리가 잘 됩니까? 다행입니다. 제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20대 남성들이 결국 이제 어떤 그 패배주의 내지는 상실감 이런 것들을 분출하는데 그게 이른바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독 더 페미니즘 세력과 이제 더 가까운 것 같으니 그 반대에 있는 걸로 보이는 보수 세력에게 마음을 준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조금만 이제 더 보충을 할게요. 2016년에 그러니까 잘 아시는 정말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 나오죠. 거의 뭐 페미니즘 진영의 바이블 같은 책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남성들과 여성들이 딴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는데 또 여성들은 여성들대로 자기신들이 이것도 팩트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라는 의식을 점점 더 강화하면서 점점 그 사람들도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조두순 사건이니 뭐 이런 사건 2010년대 있었으면서 아동 성폭력. 그다음에 화장실 몰래카메라 이거는 이제 82년생 김지영에도 나오는 거고 그보다 좀 더 진화한 게 이제 스마트폰 불법 촬영 이런 것들이 막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지금은 그래서 지하철역 가면은 남의 몸을 몰래 찍으면 징역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건 근절이 됐으나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막 생기면서 여성들이 이제 엄청난 공포를 느끼기 시작을 했던 것 같고 버닝썬 사태라든지 뭐 텔레그램 엠번방 사태들 이런 걸 보면서 여성들의 우려가 일부 현실이 되기도 했었다고 봐야죠. 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페미니즘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뭐 틀렸다. 남성들이 틀렸다 이러는 게 아니라 둘 다 근거가 있고 둘 다 어쨌든 할 말이 있어서 제 책에도 썼습니다마는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이런 2016년까지 일단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근데 그 20대 남성들이 그럼 이제 보수화된 건지 알겠고요.
그들이 추구하는 거는 뭐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공정성인데 그 공정성. 그 공정성이라는 게 뭐냐면 예? 청년 세대들이 지금 보수화됐고 공정을 되게 중시하는데 이 공정이 사실 우리도 공정 좋아하죠. 공정하게 경쟁해야 되고 페어하게 하는 거 당연히 다 맞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청년들이 공정을 생각하는 건 좀 더 절박해요. 우리랑은 좀 더 우리 세대랑은 20대 혹은 30대들은 어떠냐면 정말 우리보다 경쟁이 더 치열하고 저성장 사회고 일자리도 부족하고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보다 힘든 것 같아요. 힘듭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남성으로서 예를 들면은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자기를 평가하고 이거 되게 거의 포맷화돼 있습니다. 거의 1번은 노멀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근데 학력, 그다음에 능력, 네. 그다음에 외모, 그다음에 재력. 근데 외모도 둘로 나뉩니다. 얼굴이랑 키랑 그 뱃살 없고 뭐 이런 몸 좋은 거 이런 거. 네. 그래가지고 배 나오고 이런 사람들 막 혐오합니다. 누가 남자들이?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20대 커뮤니티를 가보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이준석이 조금 살이 찐 것 같으면 개준석이 살 빼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그러니까 좀 그럴듯한 거 있잖아요. 좀 네. 멋있어 보이고 네. 이런 것들을 한 5가지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게 실제로 결혼정보회사 같은 데서도 뭐 3점 당신은 2.5점입니다. 당신은 3.5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네. 그런 상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이런 정도로 힘들다 보니까 네. 남성들이 내가 실패했다 혹은 내가 1등이 못 됐다라는 걸 쿨하게 인정해요. 인정은 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나보다 덜 고생한 것 같은데 나보다 덜 고생하는데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우대받는 것 같고 나보다 꿀 빠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용서가 안 된다. 그게 공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정책적으로 밀어준다. 떠받들어준다. 그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교묘하게도 페미니즘이랑 연결돼서 과거에 여성들이 차별을 받았으니까 여성을 조금 배려해 주자라는 게 그게 여성 우대로 평가가 되면서 네. 민주당이 또 그쪽으로 좀 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좀 엄청나게 좀 커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 이런 부분들 다 받아들여 줬었잖아요. 네. 과거에는. 근데 네. 2018년 17년 이후에는 아니 그건 아닌데 뭐 이런 식의 그 반응을 보이는 젊은 사람들이 좀 많아졌다. 거의 대표적인 게 그 인국공 사태잖아요.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태. 그때 엄청나게 말이 많았었죠. 예, 그 사실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되는 거는 한 10년, 20년 전에 만약 그런 일이 있었으면 대체로 다 좋아했을 내용인데.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완전히 그 경쟁이 심해지면서 남성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이게 화가 났다고 할까요? 독이 올랐다고 할까요? 여러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소위 진보 진영의 그런 약자 배려의 정책에 대해서 위선을 느끼고 분노하고 이러는 포인트들이 거기에 생기는 대한 마음이 그런 거죠. 그 공항공사 같은 데가 진짜 들어가기 어려운 공기업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예. 나는 지금 시험 준비하고 2, 3년 막 열심히 시험 준비하고 죽어라 공부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으로 들어갔으면서 정규직이 된다는 거는 내가 그 힘든 코스를 지금 견디는 사람 입장에서 화가 난다 이런 거잖아요.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정하지 않다.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다 보니까 경쟁 치열한 건 인정. 경쟁 패배한 것도 인정. 그런데 이긴 놈은 잘난 거 인정. 근데 그렇게 가는 코스가 아닌 다르게 사이드로 가면 이건 난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 인정 못하겠다. 그게 이제 공정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이 청년 보수들이 그 노년 보수들에 비해서 그런 분노가 있습니다. 과거 그러니까 반공이나 이런 어르신 보수들하고 조금 다른 그런 면들이 있죠. 그리고 기성세대에 대한 약간 불만도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의 이제 40, 50대가 가장 이제 어찌 보면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연령대인데 그들이야말로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꿀반 세대 아니냐. 꿀반 세대라고 보다. 대학교 뭐 대충 그냥 다니다 말다 해도 다 뭐 알아서 여기저기 회사에서 모셔가던 사람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불만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리면은 요즘 청년들은 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정도를 떠나서 거의 절대 자본주의처럼 약간 신봉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예, 절대적인 자본주의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본인이 안 받아들여도
되죠.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자본주의인데 그러니까, 뭐. 결국 자본주의인데 그러니까 네. 제 책을 어떤 분이 이제 어떤 30대 초반의 그 어떤 청년이 네. 읽고 이제 감상을 쓰신 건데 네.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길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는 여기저기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못한 뉴스가 끊이질 않습니다. 세상 어느 곳도 항상 공명정대하고 정의로울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는 그 정도가 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들은 그런 모습들을 어릴 때부터 봐오면서 컸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인용을 합니다. 네. 한 줄짜리 커뮤니티 글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나라 팔아먹어도 처벌 안 받는데 니들 같으면 안 팜? 크크. 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나라 팔아먹어도 예. 처벌을 안 받는다고? 나라 팔아먹어도 처벌 안 받는데 니들 같으면 안 팜. 근데 이완용이 네. 뭐 이제 잘 끝까지 장수했다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런 글은 뭐 커뮤니티에 많이 있으니까 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런 뒤틀린 욕구를 배출할 곳이 인터넷상엔 널리고 널렸습니다. 하고 이제 다음 커뮤니티 글입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 되는 대신 당신에게 100억을 주겠습니다. 파시겠습니까? 라는 그 글이 있어요. 네. 댓글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댓글이 뭐니 보세요. 들어보세요. 크크 멍청하긴 독도를 팔 게 아니라 독도를 100억에 사고 팔 권리를 선물 거래하면 떼돈을 버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네. 그냥 웃고 그냥 웃음 뭐 농담이죠. 농담인데 이 정도로 뭐라 그럴까 좀 그 극단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사고가 좀 씁쓸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세요. 애국자가 있습니다. 독도를 지키자라는 애국자가 우리들이 평소에 기성세대들이라면 그 위에 이제 독도 장사꾼이 있어요. 독도를 100억에 난 얼마든지 팔 용의가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독도 선물 거래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위에 이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식의 그런 논리를 펴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장난스럽지만 청년 세대들의 뭐 일부에 불과할지 모르나 어쨌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네.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요 정도 생각을 넘어서서. 네, 그렇죠. 좀 넘어서죠. 약간 이제? 뭐 비현실적이나 네. 어찌됐건 이제 좀 극단화돼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좀 이렇게 자본주의 경쟁에서 조금 실패하면 약간 욕심을 줄이고 약간 뭐 좀 뜬구름 잡는 소리 같긴 하나 약간 이제 1년 뭐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약간 뒤돌아보면서 자기를 좀 반성을 해보거나 약간 뭐 새로운 길을 좀 여유 있게 모색해보거나 이럴 여유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실패를 하면은 곧바로 다른 성공의 길을 마구 쫓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면 주식, 부동산은 좀 어려우니까 근데 뭐 코인이라든지 하긴 아니면은 뭐 영끌도 그렇고 뭡니까 그 옛날에 갭 투자 같은 거 그러니까 지방의 싼 아파트 갭 투자 혹은 뭐 요즘 많이 죽었습니다만 경매로 건물주 되는 거 그런 거 사이트들 많았어요 예전에 젊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던 거.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된 거는 네. 뭐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이 네. 돈이 최고고 다른 가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면 뭐 친구 잘 지내냐는 친구의 물음에 뭐 네. 그랜저로 답을 했다든지 예.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군지 얘기해 준다는 뭐 롯데캐슬 광고라든지 있죠. 네. 뭐 그런 걸로 한 네. 20, 30년 그러니까 IMF 이후에 부자 되세요 그 광고 네. 이후에 네. 다 부자 되는 거에 목숨 걸고 부자가 되면 네. 다른 어떤 것도 다 괜찮고 네. 부자인 사람이 네. 더 윗계급이고 맞습니다. 갑질해도 괜찮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그러니 정말 이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난 아주 이상하진 않은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경제만 보십시다 한번. 문재인 정부 때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 코로나 있었음에도. 코로나 때가 조금 있었긴 한데 네. 그 코로나도 사실은 그때 한 번만 마이너스 나왔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3% 이상 성장을 했고 네. 게다가 뭐 블룸버그에서 선진국 진입했다고 얘기를 했고 또 뭐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2021년 6월 25일일 거야 아마 그 코스피 최대 찍었거든요. 그때 3,316인가 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경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수출 잘 됐고. 네. 2021년에 그런 경제가 이렇게 주식이 올라간 것은 아마 그 유동성 코로나 유동성 그 부동산이랑 같이 폭등을 하면서 네, 같은 맥락에 이 얘기 때문에 뭐 꼭 좋다고만은 말할 수 없으나 어쨌든 경제가 호황이 돼버렸거든요. 이상한 네. 호황이었지만 어쨌든 그때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건 뭐지?
저기 저 사람들은 정말 다 가지네. 정말 모든 돈을 쓸어 담네. 네. 근데 나도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난 투자를 할 여력이 없네. 그러면서 다 보고 그런 것만 보면서 자랐다는 거죠. 네, 그게 네. 이제 뭐 보면서 자란 게 아니라 보면서 이제 부러워하면서 뭐 이제 뭐 분노했다면 분노도 했을 테고 뭐 이런 상황으로 갔다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 그 맥락 약간 그대로. 그리고 예. 전 여기에 네. 뭐 젊은 세대들의 조금 더 이유를 좀 더 해주자면 네. 이른바 86세대들이 우리 세대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가장 많잖아요. 인구수도 네, 일단 제일 맞습니다. 많고. 네. 근데 그들은 전 시대를 무너뜨리면서 네. 새 시대의 모든 권력과 부를 다 가져간 것 같은 느낌 저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을 보더라도 아니면 네. 저 방송가를 보든 영화계를 보든 네. 잘 생각해 보면 네. 한 60년대생들 혹은 70년대 초반 정도까지가 네. 몇십 년을 지금 해먹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저 지금 제일 유명한 MC들 20년, 30년 전부터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20년, 30년 동안 계속 지금 네. 탑의 자리 물론 이제 그들이 실력이 있고 뭐 잘하니까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많은 사람 어쨌든 확률적으로 보자면 그들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계속 뒤에 좀 나왔어야 되는데 탑 MC는 여전히 유재석, 신동엽, 뭐 강호동 네. 이 사람들이 네. 여전히 하고 있고 네. 네. 영화계도 보면 뭐 네. 무슨 한석규, 네. 최민식, 네. 뭐 송강호 이런 사람들이 다 고세대들이고 네, 뭐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정치권에서도 네. 네. 심지어 뭐 잘 나가는 그 예전에 막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여기 국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뭐 5선 6선 하면서 네, 86세대 네, 소위 말하는. 쭉 네. 주류로 네. 활동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그 다음 세대인 뭐 저희 포함해서 요 후배 세대들은 뭘 할 수 있는 게 있나는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세대도 그렇게 생각할진데 2030들은 어느 정도겠냐는 그렇겠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2021년에 그 자산의 상승을 보면서 네. 청년층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좀 추정을 해요. 저거 뭐지? 나도 뛰어들어야 되는데, 나도 뛰어들고 싶은데, 돈이 없네? 기성세대 4050들이 다 해먹네? 근데 대통령은 20대 남자들의 불만은 신경도 안 쓰네? 그렇지. 페미니즘 대통령이라고 하고 뭐 여성징병 청원은 재밌는 이슈라고 일축하고 약자 배려하는 척하던 측근들은 막 이런저런 특혜를 누렸네? 네네. 근데 나는 서울 집값은 오르고 집은커녕 월세 내기도 버겁네. 뭐 이런 사고를 하게 될 수가 있으면서 헛성장했다. 이건 완전히 그들은 우리를 위해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그걸 보수하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어쨌든 소위 우리 한국이 뭐 민주당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니까 네. 어쨌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보수가 되는 것 그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보수화됐다라고 말할 수가 네.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는지는 사실 네. 상당히 이해가 됐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남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저도 이제 뭐 생각을 해 보면은 네.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이거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하면서 이게 어떤 정치적인 어떤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공약을 보면서 판단을 하기보다는 뉴스에서 만들어진 프레임과 자신들의 어떤 진정한 진정성 물론 있죠. 그런 분노를 가지고 이제 민주당계와 진보 세력에 대한 위선, 무능, 불공정 이런 걸 하면서 지금 상당히 토라져 있고 화가 나 있고 분노해 있고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조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또 그들끼리 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들끼리 조롱하면서 화를 풀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그게 그 뉴스를 소비하는 뭐 언론 얘기까지 할 수 없습니다만 뉴스를 소비하는 양상도 좀 그래요. 근데 90년대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조중동과 한겨레가 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각자 자기의 뉴스를 소비하면서 네네네네네. 이렇게 성향을 이제 유지를 했던 반면 네. 2000년도가 되면서 포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뉴스가 막 섞이죠. 뉴스가 섞이면서 그 포탈이 또 지배를 하는 상황이 돼버렸고 2010년에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되니까 네. 이제는 뭐 포탈보다도 이제 뭐 근데 뭐 뭐라 그러죠? 그거 플랫폼 뉴스라 그러나요? 네, 뭐 그 네, 카드 뉴스 뭐 네. 위키트리 뭐 이런 거라면서 자기가 보는 것만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점점 더 심해져서
달라지기가 어려운 거죠. 성향 자체가. 그러니까 성향을 바꿀 필요는 없으나 좀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 들으면서 좀 자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저의 제안은 그겁니다. 좀 커뮤니티도 좋지만은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커뮤니티 말고 다른 것도 좀 보면서 분노의 게이지를 좀 낮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분노의 게이지를 좀 낮추자. 좀 어떻게 보면 독가스에 지금 오염되어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약간 어쨌든 서로 혐오가 심하니까요. 독가스라는 표현은 좀 심했다는 느낌도 듭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청년 세대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죠. 당신들은 우리들은 부모보다 가난한 첫 번째 세대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는 또 반대로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단군 이래 가장 화려한 세상에서 살고 자란 세대다. 예를 들어 2010년 이후에 우리 세상 주변 환경 되게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건물도 올라가고 지금 3% 건물도 지금 파크원 2010년도에 쫙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건물인데 이런 화려한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더 가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청년들은 기성세대들이 부를 창출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약간 누리고 심지어 자랑하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란 거예요. 동시에 그들의 부와 화려함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바라보면서 성장을 하고 배제된다고 느꼈고 그리고 기성세대를 위선자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뭐 지금 뭐 100% 동의하실 것 같은데 방금 똑같은 취지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86세대들을 특히 위선자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86세대를 진보 좌파해가지고 86세대를 좌파라고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조금 이제 정치적으로 뭐 공부까지는 아니지만 좌파가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을 인정하지 않고 뭔가 좋은 소리만 하다가 자기들도 탐욕에 걸려가지고 막 넘어지고 뭐 이러는 모습들이 정말 때로는 제가 봐도 한심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자본주의가 또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념은 문제가 많고 자본주의도 문제가 많은데 요즘은 어떠냐면 청년들이 자본주의와 조금이라도 다른 얘기 그러니까 뭔가 좀 보조금을 준다거나 조금만 약자를 배려한다거나 뭐 이런 정책을 내면 못 참아요. 못 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뭐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으나 어떤 유튜브에서 도올 선생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도올 선생님이 그때 저번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오셔가지고 뭐 농촌 문제 이런 거 얘기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 보조금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유튜버 20대 남자였던 것 같은데 유튜버가 아니 왜 농촌에 보조금을 줘요? 내 세금으로 왜 농촌 보조금 줘? 나는 반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하게 공동체는 공동체적인 사유라고 해서 참 헛바람 잡는 것 같습니다만 어찌됐건 정말 공허합니다만 그게 아주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분노가 깊고 그래 분노가 해소될 방법이 당장 보이지 않아서 혐오, 조롱 이런 걸로 세상에 반발하시는 거 느껴지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자기 거울을 한번 보면 우리 청년들의 언어들도 점점 흉측해지고 있는 건 또 사실이잖아요. 근데 뭐 알바노, 남들의 고통은 알바노라 그러고 누가 고통받으면은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누칼협이라 그러고 막 이런 식의 언어들을 쓰고 있으면서 본인들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어찌됐건 기성세대들이 대해서 어떤 기존에 만들어진 사고방식, 만들어진 뉴스에만 좀 보지 마시고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저희 어른들도 이제 뭐 정부도 바뀌고 했으니까 훨씬 노력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노력할 테니까 온라인 세상에서 뭐 지금 1시간 있고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1분 있었다면은 온라인 세상에서는 조금 나와서 오프라인 세상에서 나와서 자기 이야기도 좀 하고 이렇게 대화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여기서 이제 책 광고처럼 보입니다만은 저는 그 대화할 방법을 모르겠다.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모르겠다. 난 어른들하고 어떻게 대화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 제 책이 이제 제가 올해 51세입니다. 50대입니다. 50대가 쓴 2030 영혼의 연대기를 좀 보면 그나마 조금 대화가 시작될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이건 절대 책 광고가 아니고요. 책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읽기라도 해라. 예, 도서관에도 책 많이 있고요. 예. 서점가도 예, 있으니까. 서점가도 있고 앉아서 볼 수 있는데 많이 있으니까요. 이 책이 지금 5060들이 많이 읽지만은 20, 30대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들의 언어로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예. 그리고 뭐 많은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이 20, 30대들이 이렇게 갈라지면 안 되고 또 너무 우경화됐고 이러면서 이런 뭐 사회가 잘 뭐 안 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들에게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혹은 뭐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을 바꾸라는 얘기는 안 통할 것 같고 맞습니다. 그냥 본인들을 위해서 맞아요. 본인들을 위해서도 아마 이런 책을 읽고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거를 자꾸 좀 보기 싫고 귀찮아도 한 번씩 보지 않으면 본인들이 아마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들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본인이 노력해야지. 본인들이 그 좋아하는 예를 들면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들과의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더 앞서려면 그리고 잘 버티려면 아마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만 해서는 아마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라도 타인의 생각, 타인의 뭐 주장 이런 것들을 뭐 그걸 꼭 받아들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걸 한번 들어보는 인내력을 키우는 그 정도 훈련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저 배수찬 작가님과 함께 오늘 2030 남성들 특히 그들이 왜 지금처럼 이 자리에 지금 서 있게 됐는가를 여러 사건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원인이 사실은 하나라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당연하죠. 여러 원인들이 있을 텐데 뭐가 더 비중이 클까 뭐 이 정도 이제 생각하다가 오늘 이렇게 쭉 1년의 그 연대기를 얘기해 주시니까 확실히 이해가 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 이해하는데 저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우리들도 너무 좀 보면서 이렇게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배수찬 작가님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조만간 한번 또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차점에 있을 어떤 콘텐츠를 한번 저희가 잘 만들어 볼 테니까 그때 함께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